신고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지? 본래적 신고와 본래적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도 한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지? 그 다음에 변형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한다, 그지? 행정요건적 신고. 이거는 수리를 요한다, 그지? 기본적으로 행정요건적 신고는 허가에 준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거 했다, 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의 신고 필정의 교부,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랬지, 그지? 여기서는 신고 필정이 사실행위야, 그죠? 수리를 요하는 행위는 신고 필정의 교부가 처분이 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처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리의 거부에 대해서 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그지? 얘는 수리의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런 말이야, 그지? 이런 거 했잖아, 그지? 했어요, 그래. 근데 몇 년 전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그지?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건축 신고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요지는 여러분 법전 안 가져왔으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건축법 14조를 한번 찾아봅니다. 건축법 14조. 종래에는 건축 신고는 있잖아. 이렇게 해야겠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니까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이게 종래 판례입니다. 종래 판례. 신판례는 요 신고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건축법 14조 1항. 송신덕 찾았어? 건축법. 찾을지 모르는구나. 네, 그래. 조금 기다릴게. 오늘 시간 많아. 얘나 찾았어? 어? 네, 찾았대. 읽어봐, 그러면. 자, 14조 읽어보니까 이래 돼 있어. 1항 보니까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다. 그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고했는데 신고가 허가를 가름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뭡니까? 허가에 준하는 그런 신고라는 거지. 그지?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어렴풋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조문 읽어줍니다. 여기 14조 1항이야. 그런데 요 신고, 요 일반적인 건축 신고 예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건축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행위니까 허가 대상이야. 그런데 경미한 건축 행위는 신고를 받아도 허가에 가름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지? 예. 근데 종래에는 허가를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처분성이 없어서 다툴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는데 요 몇 해 전에 뭐 한 얼마 안 됐어. 한 5년 됐어. 그지? 새로운 판례에서는 처분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지?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수님들이 종래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으나 처분성이 있다. 그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구분만 있었는데 세 가지 구분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인데 처분성이 있는 그런 신고의 수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 같고요. 일부 교수님들은 또 이렇게도 말해. 새로운 판례에서는 건축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수리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처분성이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수리를 요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종전과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처분성이 없고 수리를 요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판례가 말은 안 했지만 수리를 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다는 거지. 물론 제3의 입장도 있어. 판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처분성만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는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성이 있다고 했다는 판례 입장. 또 한 입장은 처분성에 관해서만 말했기 때문에 종전의 입장에 따라서 수리를 요한다고 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지? 정리하면 눈빛을 보면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반반이야. 종전에는 뭡니까? 종전에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여기 이분설이야, 그지? 수리를 분류하면 처분 아님. 이거는 처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눴단 말이야. 최근에는 그래. 삼분설. 삼분설은 뭡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데도 처분인 것도 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고요. 현재도 그런데 이분설이 더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 이분설이 더 맞다. 이 판례에서는 수리를 요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입장에 따라서 수리를 요한다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지? 예, 홍모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래요. 그 다음에 있잖아. 건축신고 말고 요거는 14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신고고 14조 2항에서 말하는 건축신고가 있어요. 14조 2항에서 말하는 건축신고는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가 뭐라 그랬어? 인허가 의제가 뭐야? 남학영. 인허가 의제는 우리 뭐 할 때 배웠습니까? 행정계획할 때 배웠어, 그지? 무선요 할 때, 집중요 할 때 배웠어, 그지? 그건 뭡니까?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 그지? 예. 요거는 이거 말이야. 건축 신고를 하면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 신고를 인허가 의제 효과를 한번 쓰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요게 14조 2항의 규정이 됩니다. 14조 2항 보시면 14조 2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1항에 따른 건축 신고에 관해서는 제11조 5항 및 6항을 준용한다 돼 있어, 그죠? 11조 5항하고 11조 6항이 뭔가 하면 인허가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조금 혼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은 허가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허가로 의제되는 신고, 인허가로 의제되는 신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제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의제라는 거는 한국말로 바꾸면 본다 말이거든. 인허가로 보는 신고거든. 그러니까 신고인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 보면 뭐야 14조 1항하고 14조 2항이 같다는 뜻이야 뭐야, 그지? 의제라는 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14조 1항에서의 의제는 그냥 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14조 2항에서의 의제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고를,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도
된 것으로 보는 거. 그지? 다르지, 그지? 얘는 뭐야? 신고가 허가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얘는 신고가 다른 허가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14조 2항의 경우에는 얘가 한정이 돼 있어. 뭐 산업집적 무슨 법률 이런 거, 그지?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 책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대단히 궁금해.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자, 280페이지 보시면, 28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의 처분성 긍정이라는 판례가 있어, 그죠? 판례 판결 요지 둘째 줄 봅니다. 행정청은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둘째 줄 보시면 행정청은 그 건축 허가로서 건축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 신고로서 허가가 의제된다는 말이 뭡니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게, 그지? 예. 그 말하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하고 헷갈릴까 봐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지? 예. 다른 건데 의제라는 말이 자꾸 동일한 용어가 나오니까. 사실은 276페이지 보세요. 276페이지 관련 판례 보시면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해서 똥똥똥 하고, 그자? 뭐라고 돼 있노?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고 수리 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 수리 처분을 처리하였다고 해서 신고에 따른 건축 행위가 건축법에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 뭐야? 건축법상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고 처분성이 없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요게 280페이지 판례로 된 거는 뭡니까?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건축신고가, 이 14조 1항의 건축신고가 처분성이 없고 수리를 요하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신고였다가 수리를 요하는, 처분성이 있는 신고로, 그지? 그런데 사실 280페이지에 나오는 그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리를 요하는지 안 요하는지는 사실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분성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해. 맨 끝에 봐.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죠?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뭡니까? 건축신고 거부거지. 수리 거부. 그지? 그치. 신고는 사실은, 신고는 행정법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시험에 2번 나왔어. 행정 절차의 하자 봅니다. 282페이지.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가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절차의 하자가 독립해서 위법 사유가 되느냐, 그지?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주로 뭐에 관한 개념입니까? 실체적인 하자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지? 근데 절차의 하자도 그런 말이에요. 절차의 하자도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있다, 그지? 전통적으로 독일의 입장은 실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독립된 위법 사유로 삼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긍정설이라기보다는 소극설 이렇게 하죠, 그죠? 소극설, 적극설.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 그지? 소극적인 입장, 독일의 입장은 뭡니까? 이 절차는 실체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절차는 실체에 기여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중대하다면 절차는 조금 무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적극설은 영미나 우리나라, 그지? 우리나라는 절차적인 하자도 독립된 위법사유로 봅니다. 그지? 독립된 위법사유로 본다면은 뭐하고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시험에 답안지 쓸 때 있잖아요. 늘 하자의 문제가 나오면 마무리는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취소다 이렇게 마무리 해줘야 돼. 요까지만 긍정설 부정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하자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니까 그러면 무효에 해당된다, 취소에 해당된다, 그지? 알고 있어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당히 알아도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지? 절차상 하자도 치유될 수 있어요.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것이냐.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여 사후 보완을 인정한다. 한정된 범위에서. 그지? 무효인 하자는 치유될 수 없어. 그지? 왜? 무효가 중대하고 명백하니까. 그 예로서 의견 진술 절차의 하자. 의견 진술 절차는 처분 전에 해야 되지. 그지? 처분 전에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분 전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견 진술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견 진술 절차상의 하자는 방어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치유될 수 있다. 이런 거지.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말이야.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지? 요거보다 짧게 뭐 5일 이내.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은 이 5일만으로도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다면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 제시 등의 하자, 이유 부기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언제까지 이유 제시는 언제 합니까? 처분 이후에 하는 거지, 그지? 행정 절차의 세 가지 중요한 절차가 뭡니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이유 제시. 이렇지, 그지? 요 두 가지는 전에 하는 거고, 얘는 후에 하는 거야, 그지? 그래. 네, 이유 제시를 처분 당시에 안 했어.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행정소송 전에 할 수 있다. 뭐 심판 전에 할 수 있다. 그지? 뭐 최종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쟁송 제기 전설, 소송 제기 전설, 쟁송 종결 시설, 쟁송 제기 전설을 취한다. 그지? 됐어. 자, 남아있는 것들은 다들 가벼운 것들이라서 304페이지부터 설명합니다. 그 앞에 거를 또 설명할게. 좀 이론적인 거 있으니까 303페이지부터 봅니다. 공법상 계약을 배울 텐데,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이면서 법률 행위인 것이지, 그지? 그래요. 비권력적인 법률 행위인 것, 공법상의 계약이 전형적인 것이고, 거기서 뭐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형식적 행정행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형식적 행정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는 사실은 여러분 소송편에서 배우는 것인데 좀 중복돼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권력적인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질 때 이걸 우리는
행정행위라고 말합니다. 그지? 요거는 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행위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지, 그지? 비권력적인 작용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행위는 비권력 작용에서도 소송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행정강제야, 그지? 이 사실행위들은 기본 성질적으로는, 그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행위는 법적인 효과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권리구제의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가 빠른 게 취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항고소송입니다. 이 항고소송이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효과가 빠른 것인데, 사실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행정강제나 사실행위로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또 공법상 이 권력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더 구제가 적당한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행정행위 아닌 것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더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행정행위하고 처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이해해도 된다 그랬어? 두 개를 같다고 생각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지? 그래, 이해. 근데 사실은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지?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행정행위 아니면서 처분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는 어떤 거라고? 행정행위가 아니면서 처분인 것,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는다, 그죠? 행정행위가 아니면서 처분에 속하는 것을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이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처분인 것들을 모두 행정행위라는 이런 이름으로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지? 행정행위도 아니면서 처분이라고 넣으려니까 형식적이라는 수식으로 썼다는 거거든, 그지? 요거는 원래 어디서 나온 제도인가 하면 있잖아. 일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제도가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지도,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나온 제도라고 배웁니다. 이 형식적 행정행위의 출발은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생활보호 대상 지정, 이 생활보호 대상 지정을 형식적 행정행위의 예로 처음 제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활보호가 뭔지 압니까? 생활보호의 지금제도는 뭡니까? 생활보호의 지금제도가 뭔지 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옛날에는 생활보호라고 불렀어. 보호하고 보장의 뉘앙스는 확연히 다른 거지, 그지? 보장은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고요. 보호는 시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지 생활보호 대상을 지정하는 것을 형식적 행정행위의 예로 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생활보호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영역별 행정행위 개념으로 보면 얘는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 급부행정에 속합니다. 그지? 사회보장,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한테
겁부를 하는 거니까, 그지? 겁부 행정의, 근대 행정법에서는 침해적인 행정은 권력적인 행정으로 보고요. 겁부적인 행정은 모두 비권력적인 행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권력적인 행정은 처분의 대상이 되고 비권력적인 행정은 계약의 대상으로 삼는 걸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겁부 행정이기 때문에 비권력적인 작용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됨으로써 권리나 의무를 획득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구제받는 방법은 생활보호 대상 지정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구제로서 적당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대상 지정 거부를 이거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권리 구제에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 아래 비권력적인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형식적 행정행위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원래는 권력적인 법률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비권력적인 법률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권리 구제의 효과로서 비권력적인 법률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때 더 권리 구제가 잘 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주자. 그리고 그거는 형식적인 행정행위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했다는 거지, 그지? 이게 옛날식의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거에 해당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지정은 요거는 요새는 뭐라고 주로 보는가 하면 형성적인 행위로 봅니다. 요새는 이거는 뭐 형성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행정법으로는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요거는 일본에서 형식적 행정행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지, 그지? 지금은 형식적 행정행위를 어떤 걸 주로 설명할 때 하는가 하면 육교를 설치하는 거.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성질이 뭐야, 노민수? 육교를 설치하는 거. 행정이 육교를 설치해 주는 거. 또 안 좋은 걸로, 이건 좋은 거에 속하고, 그죠? 안 좋은 걸로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지, 그지? 이건 안 하고 싶겠지. 이건 하고 싶은 거. 근데, 뭐,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거는 성질이 뭐겠노? 더 쉬운 거, 그러면. 다리를 건설하거나 도로를 닦는 것은 법적인 성질이 뭐겠어요? 뭘 같아요? 반씨 너밖에 없어. 네 반씨 아이가? 이 전체 반씨 한 명. 뭘 같아요? 다리를 건설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그럼 똑같지, 사실. 법적인 성질을 지금 물어보는 거는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요거만 엮으면 돼. 경우의 수는 4가지. 그지? 예. 뭡니까? 권력적인 법률행위야? 다리가 딱 건설이 되면 의무가 생겨? 거기로 걸어가야 될. 그런 건 아니지. 다리를 건설하니 건설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지, 그죠?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입니다. 육교를 설치해 주시오. 쓰레기 소각장을 항고소송의 주지 마시오. 설치하는 걸 조금 통제하는 거. 요런 것들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요것들이 권력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행정행위의 범주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좀 어려운 말이다. 그치? 네, 그래. 안 할 걸 그랬다. 나중에 소송에서 배우면 되는데. 공법상 계약은 가능성과 유용성. 공법상 계약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생각나는 가능성, 유용성, 법치주의와의 관계 이렇게.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논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행정의 전형적인 행위 형식은 뭡니까? 행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은 행정행위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엄격한 독일에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행정의 작용은 행정행위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 오스트리아 헌법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없나? 오스트리아 헌법에는 모든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행정계약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꺼려했다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현대 행정에서 계약의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지? 오케이, 뭐 그런 말을 써놓기 위해서. 근대 행정법에서는 계약이 행정의 행위 형식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지? 현재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것에 소극적이고요. 어떤 나라는 계약의 형식을 취하는데 적극적입니까? 어떤 나라는? 배웠잖아, 우리 옛날에. 맨 앞에 총론 시간에. 프랑스는 비권력적인 작용에 대해서 널리 행정법의 범위로 이해했다. 이런 그런 구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계약은 어디서 나온 제도입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지? 유용성이라는 거는 뭐야? 유용성이라는 거는 행정계약이 유용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계약하고 행정행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연성의 반대말은 경성이지, 그지? 어떤 게 더 딱딱하고 어떤 게 더 말랑합니까? 계약이 더 말랑하지, 그지? 그래요. 행정계약의 유용성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그런 행정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시시때때 잘 대응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유연한 대응이야, 그지? 유연한 대응. 근데 실제로는 계약을 많이 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연한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계약보다는 뭐를 많이 쓰는가 하면 부관을 더 많이 씁니다. 유연한 대응에 대한 수단은 부관도 있고 계약도 있는데 계약보다는 부관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부관 때문에 행정계약의 유용성이,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이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관이 더 세단 말이야, 그지? 많이 쓴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 법치주의와 관계는 행정계약에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오케이, 그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그지?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이 되느냐?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야? 계약은 법에 의해서만 한다, 그지? 그렇지 않다, 그지? 계약은 법적인, 법률적인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법률적인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그지? 근데 대부분은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이거 한 거 기억납니까?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상의 계약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뢰보호는 보장이 되느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개정된 근거법령대로 따릅니까? 아니면
계약의 내용대로 따릅니까? 판례는 계약의 내용대로 따른다. 그런 거야, 그지? 그래, 뭐 대강 이해하면 됐어. 자, 그 다음에는 행정지도야. 지도는 비권력적인 행정,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야, 그죠? 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고, 권고라고 대표됩니다, 그지? 권유하는 겁니다, 권유. 권유하는 거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나는 권유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요청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권력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지? 권유하고 요청했다는 말은 말이야. 이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갖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결정권은 행정이 갖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상대방이 갖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뭐가 어렵습니까? 이런 이유로 구제가 좀 어렵습니다.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이 결정권을 갖고 행정이 강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구제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권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따랐잖아, 그지? 네가 결정해서 네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구제해 주겠니? 뭐 그런 이야기야, 그지? 구제가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뭡니까?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는 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는 두 개거든, 그지? 처분성 여부 아니면 이 배상의 문제거든, 그죠? 배상은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세무라고 표시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그렇지만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속성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된다고 한 이유는 뭐야? 직무의 범위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에는. 나중에 여러분 배우지만 국가배상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그지? 손해를 끼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의 직무행위는 권력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인 작용도 포함한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래, 예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에. 우수종자 사용에 대한 권고,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물가 억제 권고. 물가 억제 권고라는 거는 짜장면, 설렁탕, 공중 목욕장, 입용료, 이런 것들은 이 서비스 요금이긴 한데 아주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공공요금의 성격을 조금 띱니다. 그지? 그 공공요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물가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대중적인 음식이나 대중적인 어떤 영업에 대한 통제를 하는데 권유합니다. 그지? 짜장면 값은 5,000원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권유. 숙박요금 3만 원 이상 받지 마라. 뭐 이런 거지. 그지? 우수종자 사용 권고는 뭐 시골에서 하겠지.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드는 예입니다. 그지? 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야? 나는 이걸 명령으로 여겨서 물가 억제하라는 이런 권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지? 이런 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 국가에서 권유하는 종자를 썼는데 농사를 망쳤어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지가 결정했는데 뭐. 써줄래? 이랬는데 지가 쓴 거잖아. 그지? 강제로 써가 아니라. 그지? 근데 사실은 농민들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관에서 하면 좀 신뢰하잖아. 또 관에서 하면 위압감을 느끼잖아.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피해 범위가 넓고 또 안 우수한 종자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배상은 잘 안 하고요. 보상을 합니다. 보상. 재해 보상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우리 예전에 배울 때 무슨 이름으로도 불린다 그랬어요? 이런 말로도 불린다 그랬지, 그지? 그래요. 취지는 뭡니까? 행정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수단으로서 국고작용을 활용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지? 요지는. 행정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면서 국고작용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합니다. 그지? 행정사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지? 공법관계설이 있고요. 사법관계설이 있어요. 그죠? 다수의 견해는 뭐? 사법관계로 본다. 그지? 행정적인 목적을 수행하지만 국고작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 이런 것도 했나? 옐리네크가 뭐라고 말했다고? 군인은 사복을 입어도 군인이다. 그지? 군인은 사복을 입어도 군인이다란 말은 공법관계설을 말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거 했었지. 예. 영역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한다고? 행정사법은. 규제행정에서 많이 하더라. 그지? 규제행정하고 겁부행정에서 많이 하더라. 그지? 물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들이죠. 그죠? 또 겁부하기 위해서 사고 팔기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많이 쓴다는 점. 이게 뭐 어렵지 않고요. 다만 아무리 사법관계라도 행정 목적 수행이라는 이런 특징상 공법적인 공법 원칙에 따른 그런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비공식적 행정작용. 비공식적 행정작용. 비공식의 반대말은 뭐겠노? 공식이지, 그지? 그러면 공식적 행정작용은 뭐겠어요? 예컨대 공식적 행정작용에는 뭐가 있을까? 사실은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있잖아. 아직도 정립이 정확하게는 안 된 비공식적이다. 다른 책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비정형적이다. 비정형적 행정작용 이렇게도 말하거든. 근데 이제 요거에 그 독일식 표현은 뭔가 하면 비공식적은 영어로 말하면 포말, 포말. 포말의 반대말은 인포말이, 인포말. 인포말레 땡땡땡땡 이래 나가거든. 그래서 이 포말은 어디 더 가깝노? 공식적에 가깝나? 정형적에 가깝나?
공식적에 조금 더 뉘앙스가 그지 가깝지 그지.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어떤 건가 하면 행정행위도 공식적이고요, 계약도 공식적이고요, 그다음 뭐 사정결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기존에 우리가 법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이걸 공식적이라고 말하고요. 비공식적 비정형적인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행정의 작용들. 예. 행정하고 사인하고 둘이 뒤에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해당되는 게 바로 비공식적 행정작용입니다. 예. 두 가지 있어요. 앞에 하는 거,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는 거, 사전에 통지하는 거, 사전에 통지해가지고 행정의 상대방이 입을 피해를 좀 줄여줄 수도 있겠지, 그지? 우리가 너한테 허가를 취소할 텐데 좀 준비하고 있어. 그지? 뭐 이렇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뒤에서 법치주의의 적용 측면에서 보면 반법치적이지만 이 사회 전체의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더 유익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딜하는 것이. 그런 게 바로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내용입니다. 책에 보시면 행정주체가 행정결정 전에 혹은 그에 가름해서 사인과 합의하거나 협의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그지? 이것들은 뭡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고, 권고, 교시, 정보 제공, 그지? 사인과 하는 협상, 접촉, 사전 해결, 의사소통, 합의, 타협, 화해, 의견 교환, 예비 절충, 협정 이런 것들이 있다, 그지? 어쨌든지 용어가 뭘로 불리든 간에 법치행정의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지? 여기 용어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법치행정의 범주에 드는 것은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질은 뭐라고? 말할 필요 없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실행위입니다. 등장 배경, 법률의 홍수 속에서 법 집행 결여로 인한 행정활동의 정체를 방지하고 이래 나왔어요. 그지? 여기까지만 보면 옛날에 뭐 생각나? 행정유보론이 생각나지. 그지? 비슷하잖아, 앞에가. 그래요. 허용성 보니까 4번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법 외적 작용으로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모순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장 배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유보와 관련해 전부 유보를 고집하지 않는 한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치? 법적인 효과,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신뢰보호,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을 매개하여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객관식에 내면 거의 다 틀리는 지문입니다. 왠지 신뢰보호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매개로 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길 것 같거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유용성과 문제점을 한번 읽어볼게. 315페이지. 당사자의 양해에 의해서 당해 처분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사후 집행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치? 3번 결정이 복잡한 경우 유용한 행정수단이다. 그치? 4번 법원의 개입을 피할 수 있고 조기에 분쟁 해결할 수 있다. 6번 행정조직 간의 대립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요. 5번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치? 뭐 이런 거지. 그래? 어떤 건지 이해했으면 됐다고 생각해 나는. 행정의 자동화 결정. 행정의 자동화 결정은 말 그대로 행정이 결정함에 있어서 자동화 수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동화 수단이 뭐야? 컴퓨터야, 그죠? 그래서 컴퓨터,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행정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잖아. 행정의 자동화 결정이 제일 큰 쟁점은 뭐겠어? 행정의 자동화 결정을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말이지, 그지? 응? 행정의 자동화 결정,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어디 전출, 전입 이런 것도 다 행정행위로 보거든.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로 하잖아, 그지? 또 더 쉬운 거는 뭡니까? 교통 정리를 하는데 가라, 와라, 정지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신호들은 다 하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정말로 하명인지 달리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행위. 그러면 재량행위도 자동화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예. 기속행위는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기속행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대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규정대로 요건을 프로그램화하면 되겠지. 그런데 재량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재량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 컴퓨터에 맡기는 거는 가능한가? 이런 말이거든.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 요새 뭡니까? 이슈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감성을 갖고 있는 로봇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뭐 신문에 보니까 몇 년 있으면 인간을 지배한다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가능할 것 같아, 그지?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 1975년도, 6년도 이럴 때 만화에 보면 뭐 우주선 타고 가는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였고,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밥알이 수박만한 밥알을 발명했어. 뭐 이런 게 만화에 나왔단 말이지. 그런데 비교적 빨리 왔어요. 이게 유전공학에서 이게 뭐 상용화 되진 않지만, 그지? 가능은 하잖아, 그지? 예. 상용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유전 변형 식품이라서 어찌 될지 모르거든. 이게 이제 입증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군대에서 안 먹이 봐야 돼. 농담이야.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행정행위인가 아닌가, 그지?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같습니다, 그지? 예.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뭐 해야 되니까? 의사표시해야 되니까, 그지? 예. 근데 행정행위라고 보는 입장은 뭔가 하면,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구제의 관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예. 구제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동화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행정행위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구제의 관점이라는 건 뭐야?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봐야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도 대상이 되느냐? 된다고 말하는 것이 또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건 뭡니까? 된다라고 말할 때는 재량에도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뭐라 그래? 재량의 준칙이지, 그지? 재량 준칙을 프로그램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재량 준칙을 프로그램화하면 된대. 그런데 사실 재량 준칙을 프로그램화한다는 거는 웃깁니다. 재량의 준칙이라는 거는 있잖아. 재량 준칙이라는 거는 몇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적용하는 데는 인간의 두뇌가 작용해야지 의미 있는 게 재량이거든. 만약에 프로그램화된 재량만 준칙이 된다면 이거는 기속행위가 되어야지 재량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지? 하여튼 간에 근데 다수의 의견은 뭐 된다 그래. 재량행위도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나는 재량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래 봅니다. 나는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기속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상세할지라도, 그지? 예. 근데 이제 이게 기계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면 그러면 되겠죠, 그때는. 그런데 창조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지? 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지? 법은 항상 뒤서 나가야 됩니다.
법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법은 있잖아. 시행착오를 다 거쳐가지고 누가 이 법률 관계에서 이익을 갖고 손해를 갖는지에 대한 입증이 분명히 됐을 때 그때 법이 개입합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피해가 막 눈덩이처럼. 수업 끝나고요.